고영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정보팀장님께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일자리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 지속가능 평생학습 일자리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처음 부탁받았을 때, 평생학습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평생학습 일자리가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저희가 평생학습 일자리라는 용어가 꽤 좀 오래된 부터 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왜 얘기가 됐는지부터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평생학습 일자리가 왜 그 얘기가 됐는지부터 해서 일자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목차로 해서 마지막에 평생학습 일자리 지속 가능하려면 이라는 목차로 해서 발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평생학습 일자리 대두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고령화와 기대 수명이 증대되면서 일자리가 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저희가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65세 인구 고령 인구가 20년 기준 807명 16.1%에서 현재 25년 1045만 명 21.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 베이비부머 대규모 은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현재 2030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24%를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많이 이제 은퇴를 이제 이후에 겪게 될 상황들을 보면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가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경제 능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저희가 인생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83.5세로 저희가 1970년 62.3세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만에 21.2세로 증가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 100세 넘어서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들도 보시면 5060 이후의 세대들에 대한 노인 은퇴 중요하게 됐고요. 그만큼 은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을 받는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우리가 경제적 소득 창출이 이제 힘든 시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그 농경 사회에서는 직장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직장과 일반 생활이 분화되지 않은 생활 근로를 했던 시기라 하면 우리가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실제로 취업해서부터 직장 정년 퇴직까지 그 직장에서 머물렀다.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갖고 갔다가 실제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여러 번 이제 직업을 바꾸는 평생 직업의 시기, 그리고 현재는 연령과 생애 단계에 상관없이 생애 일자리가 중요한 이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생 일자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말했지만 산업사회부터 지식사회의 시대적 맥락 변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교수자 중심의 학습자 중심으로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평생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가 실제로 앞서서는 일자리 개념이 변화됐다면 현재는 일자리 창출되는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교육훈련 배치 활용 시대에는 실제로 노동 수요와 고용 인력이 그 수요가 일치해서 실제로 인력 양성을 통해서 학교에서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이들을 배치해서 활용을 했다 하면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실제로는 그런 인력들이 이제 고용 인력과 이런 수요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근로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는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학점이나 자격 가지고만 우리는 일자리에 이제는 고용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채용하고 일자리로 나가는,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을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제로 학습을 통한 생성과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일자리 피라미드 타임이 다원화된 시대로 이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하셨지만 학습이 주요한 하나의 중요한 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정 비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천시장님도 보니까 행복한 도시 부천을 위해 10대 전략 중에서 경제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중요하게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평생학습 일자리 정책이 추진할 필요성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자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자리랑 평생학습 일자리가 뭐가 다른지라는 의문이 이제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부 일자리 정책과 지자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전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라고 하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일자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기업에서는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언어적인 의미로 이제 봤을 때 어떤 직급과 공무를 강조하거나 본인의 그 업무적 행위를 의미하는 부분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농경사회 때는 생활근로, 산업사회는 평생직장, 후기산업사회는 평생직업, 지식사회는 생일일자리라는 이런 시대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의 개념이 변화된다라는 것처럼 이런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 관점에서도 일자리를 얘기할 수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요새는 단순히 일자리를 경제적인 소득 창출이 아니라 다양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자리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및 가치를 반영한 관점은 개인이나 조직, 사회 차원에서 이런 직업적인 일자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가 단순히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내가 자아 실현이라든지 내가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실천으로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적 차원에서는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고독이나 무의 등과 같은 이런 문제 해결 부분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일자리의 개념은 네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일자리 창출 정책, 유지 정책, 일자리 능력 제고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정부가 노동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간섭을 하는 얘기라고 보신다면 일자리 유지 정책은 정부가 이제 노동시장에 있는 그분들이 어떤 그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사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일자리 능력 제고 정책은 그분들의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실제적으로 취업의 효과를 높이는 정책.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례는 여기서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보시면 여기서는 크게 안정적 일자리, 임시적 일자리, 고용 서비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일자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그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일자리들이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일자리 또한 저희가 정부 일자리 정책이라든
것들을 기반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반적 일자리와 평사집 일자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일반적 일자리는 우리가 경제적 소득 창출, 수익 창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평상시 일자리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 아까 전에 우리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차원의 이런 가치를 반영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평상시 일자리의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 일자리는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채용이라든지 경영형, 그러니까 채용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일자리로 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평사집 일자리는 지식 서비스형 일자리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나왔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유형에서도 일반 일자리는 앞서서 교육 훈련 배치 활용과 교육 채용 근로, 요게 이제 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평사집 일자리는 학습 채용 일자리와 학습 생성 창업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사집 일자리 개념 및 모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2020년으로 잘못 썼는데 2018년에 이제 선험적 모형으로 이제 제안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평생학습 일자리라고 하면 단순히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거나,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일반적 우리가 현장에서의 일자리와 이제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일자리 모형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 보완해서 제시한 이 평사집 일자리 개념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일자리 모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개인적, 지자체, 국가적 차원으로 이제 개념을 다원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현대의 인생 100세 시대와 장수 시대의 맥락에 맞춰서 본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이런 경제 현상과 고용 가능성과 관련된 일자리를 개인적 차원의 일자리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 차원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은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생산적 소비적 가치를 창출해서 그들이 이와 관련된 재능과 역량을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로 활용하는 창조적 일자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총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평사슬 일자리의 목적과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입 형식이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입 형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그 모형을 제가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생애 전환형 일자리는 보시면 개인의 어떤 생애적 고용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다. 거기서 수입 형식은 기능적 근로임금에 해당되고요. 사례로는 제시되는 것들이 재취업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학습형 일자리는 경제적 자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학습복지 자활금이라는 수입 형식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공익형 일자리는 우리가 평생학습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일자리입니다. 활동적 시민 자본을 확산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인데요. 시민 활동 공익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익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그 평생학습 매니저나 이런 것 같은 게 실천 공익형 일자리, 여기에 해당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 창업형 일자리는 창조적 지식 산업 경영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지식 경영 사업 수익을 발생하는 일자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시민 지식형 일자리, 학습 시장형 일자리, 전문 현장형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 일자리에 대해서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실제 사례에 존재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개념 모형에 맞는 사례들을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목적과 가치, 그런 수익금, 그러니까 목적과 가치에 맞는 그런 사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애 전환형 일자리는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생애적 고용 가능성 증대라는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능적 근로임금이라는 형식의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린이집 푸드 매니저 양성과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푸드 매니저를 일하는 역량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기능적 근로임금 형태의 수입을 받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걸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YWCA라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어떤 절차를 단계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실제적으로 추진 과정을 촘촘히 그러니까 챙겨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간 연계나 사업 단계별 전략을 구상해서 좋은 성과가 창출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 손수레 사업입니다. 이건 자활학습형 일자리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활학습형 일자리 사업은 아까 학습복지 자율금 형태의 수입이 창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대상으로 주로 하는 일자리인데요. 여기서 희망손수레 사업 같은 경우에 주요 내용도 보시면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학습 사업 일자리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이제 카페라는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프라를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학습복지 자율금 형태의 수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업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천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공익적인 어떤 실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실제로 이제 시민 활동 공익 임금 형태의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다. 통일지기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통일지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없는 남북 분단이 이제 그 돼 있는 이런 상황을 통일이라는 이런 가치를 실제로 학습자들한테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통일지기를 양성해서 실제로 활동적 시민 지식 자본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 상황과 그 정책들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식 창업형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마을 공정 여행이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게 마을 공정 여행가를 양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 수익 형태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네, 마을 만들기 통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마을의 자립 모델을 발굴하고 중간에 인큐베이팅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네, 시민지식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동네 지식강사 양성 과정인데요. 요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네 지식강사를 양성해서 실제로 시민 지식을 촉진하고 배달가인 사회적 강사 수입료를 창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시장형 일자리는 앞서서 우리 동네 지식 강사와 다른 부분은 요거는 일반 강사,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서 실제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에서 전문 강사 수입금 형태의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문 현장형 일자리는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전문 민간이나 공공 시장형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라는 전문 기관의 담당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고용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연수의 형태의 어떤 전문 현장의 일자리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일자리 지속 가능하려면 앞서서 저희가 드린 것처럼 첫 번째 포괄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정부 일자리 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유지, 능력 제고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생학습 일자리든 현장의 우리 일자리를 보면 창출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일자리를 창출하고자만 노력을 하지 실제로 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은 사실은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생학습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야 된다. 앞서서도 저희가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 연계하고 실제로 그 지역의 어떤 정책들과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공적인 학습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고 국가 및 지자체 함께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랙별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를 평생학습 일자리를 할 때 있어서 그 일자리가 앞서서 7가지 유형이 하나하나씩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례 중에서 파급해서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전 공익형 일자리에서 전문 현장형 일자리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해설가를 양성해서 운영했다가 환경 전문가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급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어떤 전략과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평생학습 일자리를 창출은 항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예산 확대 및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개념 모형 활용 및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개념이라든지 모형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일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일자리들이 현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념을 활용해서 모형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면 실제로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이게 기본 바탕이 돼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어떤 활용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6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